군인들의 예상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권력을 뺏긴 이 민간정부 그 여권 세력들이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거리에 나와서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시위만 하니까 안 되겠더라 라고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군부와 군대와 같이 무장투쟁을 하겠다. 무장투쟁을 해서 군대를 완전히 명줄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1월 28일에 군부가 성명을 내요. 하나의 성명서를 딱 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군인들은 쿠데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로는 군대를 동원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남아 여행 금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난 지가 오래돼서 곳곳을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반년 전에, 6개월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딱 미얀마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빨리 그쪽 지역을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적잖게 있어요. 이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정쟁이 있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역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은 2020년 11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이 총선에서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승리를 했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의 한 85% 정도를 차지를 한 거예요. 집권 정부가 다음 정부에 들어서 이 군부가 갖고 있는 많은 특권 이런 것들을 좀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얀마 헌법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다 이런 많은 비판이 있어서 헌법도 좀 바꿔야 되겠다. 미얀마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집권 여당에 표를 줬듯이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군부 입장에서 계속 남아있고 싶은 거죠.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군인은 말 그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세워서 권력을 말 그대로 찬탈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쿠데타. 그 이듬해 2021년 2월 달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 역사에서 쿠데타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021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62년도에 있었고 88년도에 그 이전에 2번이나 더 있었어요. 자, 이때의 교훈을 보니까 길어봐야 한 2달 정도, 진짜 길어봐야 3달 정도 딱 텀을 주고 그 내에 군부가 완전 권력을 다시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슬픈 역사가 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군인이 집권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유화, 그다음에 개혁과 개방의 시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맛봤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군부는 당연히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개월 동안만 군대를 풀고 진압군을 풀면 얼마든지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미얀마는 독립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무려 7, 80년 전부터 소수민족들이 있겠죠. 곳곳의 소수민족들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곳곳의 소수민족의 군대는 자신들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 무장단체들은 독립하겠다라는 건데, 독립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각 지역에서 무장단체를 딱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자기네들이 그냥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장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쿠데타 이후에 무장단체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좀 쏠렸죠. 이전만 하더라도 무장단체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니까 쿠데타가 나든 민간정부가 들어서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반군부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한테 가서 끊임없이 제안을 해요. 우리랑 같이 연대를 하자. 연대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부 세력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받아요. 일부 무장단체는 거기에다가 오케이, 우리는 니네들이랑 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경지역 변방에 있는 소수종족들이랑 그 다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진영들이랑 만든 군대랑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또 군부의 한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말 그대로 군부죠. 숫자로 봤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한 40만 명 정도가 되고, 반군부 진영은 다 합쳐봐야 10만 명도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중부지방, 미얀마 중부지방에서부터 가장 먼저 반군부 무장투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누가? 군부가. 그래서 중부지방부터 해서 서서히 군부가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2021년 5월부터 시작된 내전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면 전체 국토의 한 60%, 55%에서 65%는 반군부가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치만 보면 아, 군부가 완벽하게 밀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군부는 도시를 아직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영토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의 3배 반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그 대다수의 인구는 도시에 몰려 살고 큰 도시는 전국적으로 한 4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개, 5개의 도시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반군부 진영이 많은 영토를 장악했으니까 군부가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국가의 핵심 기관, 도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 군부니까 아직까지는 군부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군부가 계속 판판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행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계속 교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방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돈은 제한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은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지상군, 육군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투입을 못 하게 됩니다. 가면 계속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군을 막 투입하게 됩니다. 전투기를 막 투입을 해서 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민간인들, 남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강제 징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징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징집이 잘 안 돼요. 젊은이들이 일찍이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징집되면 대부분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일찍이 막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일부러 머리 깎고 스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입장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였는데 큰 오판이었고 내전이 아주 지난하게 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아웅산 수치도 로얄 패밀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는 아웅산이라는 인물이고요. 아웅산은 산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아웅산 사건이 났을 때 모 신문의 일간지에 아웅산을 매산자로 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웅산 장군의 셋째 딸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곧 80 정도가 되죠. 아웅산 수치가 2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특별히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해서 인도 대사로 발령을 해서 어린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고 그다음에 15살 때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머니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해요.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티벳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마이클 아리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삽니다. 아들 둘을 낳고 아주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88년도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거든요.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자층들에게 알려진 거죠. 아웅산 장군의 딸이 그 고국에 왔다라고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식자층들이 아웅산 수치를 찾아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웅산 수치는 나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아웅산 수치가 정계에 입문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시위하다가 돌에 맞거나 뭐 맞아가지고 실려온 시위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고 되게 처참했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내가 미력하지만 어쨌든 정계에 입문해서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 딱 변모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얄 패밀리 출신이잖아요. 모든 미얀마 사람들은 대다수 소수민족 일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은 아웅산 장군을 국부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아버지, 이 미얀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혈육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 정치인이 되자마자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시켜요. 아예 정치활동을 못하게끔. 가택연금을 바로 시켰는데 남편이 미얀마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영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막 알리면서 그게 이제 노벨위원회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아웅산 수치라는 인물도 쭉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아웅산 수치는 군부가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슬픈 얘기 중에 하나 99년도에 남편이 암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맬 때 이제 곧 임종을 맞게 됐죠. 그래서 군부 입장에서는 남편 임종을 지켜보고 와라 라고 해서 출국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아웅산 수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 알죠. 만약에 가면 영국으로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당연히 입국을 안 시켜줄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말 그대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택연금 됐다가 풀려났다가 가택연금 됐다가 풀려났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8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5년 이상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됐다가 자유의 몸이 됐다 되죠.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이제 미얀마가 개혁 개방을 했다라고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분도 야당 지도자가 된 거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하죠.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 뭐 거의 유일한 지도자다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미얀마를 방문했죠. 군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아웅산수치 만나는 걸 더 중요시 여겼으니까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웅산수치를 만났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총선에서 이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 헌법에 보면 헌법 조항이 상당히 독특한 게 아웅산수치를 겨냥해서 만든 독소 조항이에요. 직계 가족들이 외국인일 경우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웅산수치는 남편 그다음 아들들이 영국 시민권자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직위가 있는데 국가고문역 또는 국가자문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초헌법 기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고 장관도 2개를 맡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웅산수치는 권력을 가지면서 2016년에 군부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민간정부 민주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군부의 협조가 없었겠죠, 당연히. 5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쉽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어요? 절대로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일만 있으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6년, 17년에 로힝자족에 대한 학살이 있었어요. 군부 주도로 해서 학살이 있었는데 그 아웅산수치가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데 제소가 됐거든요. 근데 미얀마 군부랑 뭐 이런 제소가 됐는데 거기 가서 군부를 편드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제사회가 우리 미얀마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미얀마 군인들 그렇게 잘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군인을 두둔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이런 막 별명까지도 붙기도 했어요.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받았던 많은 인권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5.18 인권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막 박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웅산수치와 말 그대로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아웅산수치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웅산수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웅산수치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웅산수치는 그러면서 좀 권위적인 그런 인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워낙 많은데 후계자를 빨리 양성을 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웅산수치가 집권하는 5년 내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얀마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부보다는 낫다. 아웅산수치가 최고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부에서 아웅산수치를 비롯해서 집권 여당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협상을 하자. 선거에 졌으니까. 했는데 아웅산수치가 매몰차게 받지 않아요. 일단 군부를 대화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최종 병기가 뭐겠어요? 쿠데타 하겠죠. 이런 걸 일으키겠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러한 쿠데타 설이 쿠데타가 나기 한 달, 2달 전부터 파다 있었어요. 그러면 아웅산수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조짐이 있다.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같이 막자라든지 아니면 군부와 또는 협상을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조금 완화시켜 주더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쿠데타 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웅산수치라는 인물이 처음에 등장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실질적인 정치적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늘에 둥둥 떠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현실 정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부가 싫으니까 유일한 대안이 아웅산수치였고 아웅산수치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웅산수치가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웅산수치가 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살고 정치적으로 무조건 발전하고 국민들끼리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해결할 것이다. 아웅산수치는 무슨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웅산수치가 실제로 현실 정치를 했던 그런 인물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민간 집단, 정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성숙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2025년 12월, 2026년 1월에 걸쳐서 군부가 선거를 하겠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국가의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내전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기 힘들겠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처럼 선거를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며칠에 나눠서 길게는 한 2개월 정도에 나눠서 선거를 하겠대요. 이 선거 결과는 뻔해요. 관권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도 지금 정당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정당들은 군부가 후원한 정당이랑 경쟁이 안 될 거고 선거 결과는 뻔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군인들은 일단 물러나겠죠. 형식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대신에 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구성원들을 보는 거죠. 뭐 대통령이나 장관의 면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군인 출신인지 민간인 출신인지 요걸 일단 보면 알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미얀마가 2011년에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군부 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출범할 때 회의론이 되게 컸었어요. 군인들이 군복만 갈아입고 민간인으로 나온 그런 정권이니까 개혁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개혁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 의지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웅산 수치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웅산 수치가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80살이에요, 80살. 우리나라에서 80살 정도가 되면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곳곳에 군부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 수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분명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군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권력을 포기하고 민간인들과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미얀마랑 가까운 중국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또 많은 압력을 행사하느냐.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 일원으로서 뭔가 좀 보여줘라. 군부로서는 국가가 운영하기 힘들다라든지 이러한 제안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거의 뭐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총선은 아마 실시할 것 같긴 한데 총선 이후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따라서 미얀마의 미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